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랑에 빠졌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냈죠. 제가 27일 때 만나서 연애를 3년 했고 30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참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연이 결혼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첫사랑이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도저히 제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란 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진심마저도 우습게 알고 기만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4살 차이라 궁합도 좋다고 했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죠. 처음 인사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녀가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더라. 어머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가져갔는데 고맙다며 잘 받아주셨어요. 첫 만남은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렸고 양가 모두 큰 반대 없이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니 그제서야 진짜 결혼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었죠. 제가 싫어하는 술이나 담배는 멀리했고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절 먼저 생각했죠. 회식이 끝나면 2차는 가지 않고 일찍 집에 가겠다며 귀가를 하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었고 시간이 늦었지만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갈까 묻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밤 11시 전엔 귀가했고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한 상태라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반면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면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에 6개월씩 등록해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그의 차량 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그 사람은 한층 더 철저했죠. 청소기를 차에 두고 수시로 사용하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언제나 새 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저희 쪽이 조금 나았지만 조건을 보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를 할 계획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 후에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상견례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실감이 더해지더라고요. 비싸고 화려한 장소보다는 하객분들이 오기 편한 역세권,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곳을 우선으로 두고 천천히 골라 나갔습니다. 예식장 하나 정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조차도 마냥 즐거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웨딩홀을 이렇게까지 많이 둘러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설레고 기대하던 기억들이 제겐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 방금 도착했어.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다리가 좀 아프다. 그래도 재미있었잖아. 재미있었어. 웨딩홀을 보니까 나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어.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도 그래.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긴 하다. 난 먼저 씻고 쉬어야겠어. 너도 오늘은 일찍 자.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식장 말고도 챙겨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 말로는 준비 과정이 나중엔 다 추억으로 남는다 하길래 기분 좋게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바빴고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예식장도 보고 스튜디오며 드레스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혼 준비는 어느덧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풍선의 꽃다발, 분위기 잡는 연출 같은 게 왠지 우리 사이에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에도 프로포즈 안 해도 돼. 몰래 준비하지 마.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작게나마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빠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결혼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대신 비싼 건 준비 못했어. 내가 비싼 선물 바란 줄 알아? 그래도 고마워. 이거 다 직접 준비한 거야? 힘들었지만 사실 친구들도 좀 도와줬어. 그날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잘 살자고. 프로포즈까지 받고 나니 진짜 결혼하는구나 한 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집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자기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죠. 저는 굳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오히려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집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마련하고 싶어. 그래야 남자로서 체면이 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그의 사촌형이 외국으로 나가며 혼자 살던 빌라를 사게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신혼집으로 정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위치는 다소 애매했고 제 입장에서 대중교통도 불편했지만 어찌됐던 둘 다 차가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않는 대로 일단 적응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집을 보러 갔을 때 내부는 아담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20평대지만 신혼 초에는 오히려 아늑해 보여서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빌라를 함께 보고 온 날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그냥 우리 쪽에서 하자. 아빠가 볼 때 그 집은 너무 오래됐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걸린다. 남자친구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집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비만 내면서 잠시 살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은 싸게 넘긴다고 하더니 실상은 명의 이전도 없이 사촌형이 외국에 있는 동안만 빌려주는 구조였죠.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집이었고 제 입장에서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저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출 없이 잠시 그 집에서 살고 돈을 모아 나중에 전세로 나가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단호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이야. 지금 그냥 받는 셈 치고 들어가 살아라. 알고 보니 부모님은 몇 년 전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셨고 그간 전세를 주며 관리해 오셨던 거였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 사이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저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부모님의 결정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남자친구도 막상 그 아파트를 확인하고는 금방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한테 그런 인사 받으려고 그 집 준 거 아니야. 결혼해서 앞으로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신혼집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은 돈 중 일부를 저에게 주며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거의 만나지도 않던 남자친구가 이상하게도 약속이 많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항상 퇴근 후에는 제게 전화를 걸거나 늦은 시간에도 보고 싶다며 집 앞으로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라며 전화를 짧게 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도 퇴근했어? 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번화가 술집이야.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나왔어.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 알겠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때가 결혼 2달 전쯤이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의 얼굴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일에도 그러더니 주말까지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영상통화나 메시지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다정함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만에 겨우 만났을 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알긴 하네. 그런데 무슨 친구들을 그렇게 몰아서 만나? 그러다가 우리 결혼식에 오빠 친구들만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워낙 바쁘게 살아서 평소에 잘 못 만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 만나두려는 거야. 그 말이 그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니 반갑고 또 좋아서 속상한 마음도 금세 풀렸죠. 그리고 얼마 뒤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부분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고요. 그 주말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 이번 주 일요일에 현영이 만나기로 했어. 현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 맞아? 오빠도 같이 만날래? 아냐.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괜히 내가 끼면 되겠어? 나중에 저녁에 잠깐 보든가 하자. 그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가 미리 예약을 해둔 식당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조용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여기 신기하다. 나중에 오빠랑 와봐야겠어. 분위기 좋지? 데이트 코스로 딱이더라고. 그렇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옆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제 남자친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는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영아, 남자친구가 네 얼굴은 모르잖아. 지나가면서 옆자리 좀 봐줄 수 있어?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맞아, 네 오빠 맞아. 뿔테 안경 쓴 거 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 근데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어.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자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러자 몇 초 만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너 생각 중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제 친구가 말해준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서로 기대어 안고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는 절대로 친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까? 핸드폰 사진 찍는 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내가 카메라 영상 켜고 지나가 볼게. 조심스럽게 옆칸을 지나가며 친구가 찍어온 영상을 확인해 본 순간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그 여자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난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나누는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범했던 하루, 친구와의 즐거운 약속, 밥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았던 식당까지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야,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결혼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옆에 앉은 여자와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나중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칸막이 너머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 생생했고 그 의미는 점점 저를 공포에 가까운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말이야. 나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가 훨씬 예쁘지. 근데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 내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너랑 좀 닮았대. 뭐야? 기분 나빠. 일부러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거야?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곧 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나는 여자들마다 너랑 비슷한 거잖아.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만났나 봐. 특히 이 남자친구의 말은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바로 헤어지면 안 돼? 기왕이면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지. 그럼 그 여자랑 얼마나 살다 헤어질 건데?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이혼하면서 몇 억은 뜯을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고 있었고, 저라는 사람은 단지 이용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지만 친구가 저를 말려서 속으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홧김에 당장 들이닥치면 아무 증거도 못 남겨. 그럼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친구와 통화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 아직도 지금 이 결혼 그대로 하려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 결혼은 절대 못해. 그럼 더더욱 증거가 필요해.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너만 다 잃어야 해?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는 잘 만났어? 이제 막 집에 왔어. 오빠는 하루 종일 뭐 했어? 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 뻔뻔한 거짓말을 태연히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대로 남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식사 자리에 앉았죠.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 중 저는 옆에 놓여있던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볼 일이 아닌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의 폰을 열고 메시지함과 사진첩, 통화 기록까지 확인하며 동영상으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나눈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진첩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두 사람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이 아닌 생각보다 끈적하고 깊은 사이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화장실 안에서 뭐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곧 나갈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은 조용히 제자리에 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며 소화제를 권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날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몸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괜찮다면 다행이지. 또 보자. 그렇게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고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 하자 무의식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나 바로 집에 가볼게. 이따가 연락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옮긴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터져나오는 울분과 눈물은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 모든 장면이 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던 그 사람. 한 집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피웠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 그 뒤로는 저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못 잊겠다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굳이 그 인연을 막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끌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다음 날 퇴근 후 연락도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아들은 방금 퇴근해서 씻고 있어.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그냥 퇴근하자마자 와서 지금은 생각도 없네요. 식사를 챙겨주시겠다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에도 저는 미소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씻으러 들어갔는지 핸드폰이 거실 소파 위에 있었고 저는 이 사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 남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어딘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남자친구가 씻고 방에서 나왔고 저는 식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거실 소파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부모님께 신혼집을 안 받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어제까진 아무런 말도 없었잖아. 모두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제 와서 집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결혼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결혼 안 하려고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한테 저 말고 따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여자냐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 예상대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첫사랑이었고 그날 제가 삼자 대면을 위해 직접 초대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너가 여기를 왜 찾아왔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빠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한다던 바로 그 여자분이에요. 그제야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고 자기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언제 그 여자를 오라고 했다고? 오빠가 아까 나한테 톡 보냈잖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들 어처구니가 없어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있었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 제가 보냈어요. 그쪽이 오늘 여길 와주셔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거실은 폭풍이 몰아친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듯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 혼자 억울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마주친 거야. 그래서 반가워서 연락 몇 번 한 거고. 나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다고 미리 말도 했어. 남자친구의 그 말에 그 여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 결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다면서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결정적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돈 뜯어내고 이혼해서 당신들 둘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며칠 전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미 녹음도 했고 동영상까지 있어. 그게 오빠의 진심이었어?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남자친구의 첫사랑이란 그 사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먼저 연락했고 결혼하기 전에 잠깐 불장난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남자친구는 화를 내고 그 여자는 울먹거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제 핸드폰에 옮겨놓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이게 대체 뭐냐? 세상에, 이 사진이 언제적이야? 바로 지난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짜도 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미쳤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파혼을 공식 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심지어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져나오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짓밟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도리어 제 마음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네가 받았을 충격이 더 클 텐데 이젠 잊고 마음 다잡자. 사람 잘못 만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왕이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그리고 양가 가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며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전 여친을 잠깐 만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 헤어지면 남인데 내가 너한테 결혼 비용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미쳤냐? 말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모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냈어요. 예식장 계약금, 미리 예약해둔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청첩장과 웨딩사진 스튜디오 비용 등등 지금까지 크게 작게 쓴 돈만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문자를 확인한 그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기는 싫었지만 무슨 궤변을 또 늘어놓는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인 거야. 이 결혼 먼저 깬 건 너잖아.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는 너가 내야지. 내가 지금까지 너 만나면서 쓴 돈이 얼만데. 내 차로 데이트하고 기름값도 다 내가 냈고 너한테 선물 사준 것도 다 기록에 있어. 프로포즈에 쓴 돈도 다 내가 너한테 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름값 누가 보면 나한테 명품이라도 사준 줄 알겠네. 기억나는 선물 하나도 없어. 그는 자기 말이 안 통하자 마지막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결과를 알고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말투는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신은 못 차린 듯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약혼식이라도 했냐? 약혼한 일이 없는데 파혼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결국 고작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해낸 게 그 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미 결혼식장 계약했고 예물도 주고받았어. 신혼집도 우리 아빠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꿨고. 이 정도면 약혼관계로 인정돼.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그리고 나는 결혼비용 청구는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위자료야? 처음엔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건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 너가 그 여자랑 뭐라고 다녔는지 입장 바꿔서 내가 너처럼 그랬다고 해봐. 너는 충격 안 받았겠어?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파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들어간 비용 내역은 전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했고 법원은 당연히 모든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묻는 판결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서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것이라면 저도 굳이 이런 싸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고 저를 이용해 돈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혼 준비 비용은 물론이고 예물 반환까지 판결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그 판결 하나만으로도 억울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위자료까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판결대로 진행하고 나한테 연락은 그만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야?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진심인데도 그런 짓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더 무섭지. 나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 너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또 전화하려면 위자료 입금하고 해. 며칠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고개를 숙이셨을 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단지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 때문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위자료까지 모두 입금된 걸 확인한 후 저는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번 파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하기보단 빨리 잊고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제가 파혼한 것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해해주는 사람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일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지금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원래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고 누군가와 삶을 맞춰가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제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원룸은 구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었죠. 중고마켓을 뒤져서 저렴한 장롱 하나를 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송은 현관 앞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조립은 셀프였고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박스를 뜯어보니 나무판과 나사가 가득했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2시간을 씨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중고마켓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구 조립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치킨 한 마리 살게요. 그렇게 올린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 근처 사는데 퇴근하고 들를게요. 치킨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쯤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안녕하세요. 장롱 조립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평균, 외모도 평범, 옷차림도 그냥 무난한 회사원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친근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좀 자주 해봐서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능숙하게 장롱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판을 맞추고 나사를 조이고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고민한 걸 20분 만에 뚝딱 완성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설명서 보는 요령이 있어요. 순서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조립을 마친 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아, 잠깐만요. 치킨 시켰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진짜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치킨 산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결국 그는 제 권유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치킨이 오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과 직장도 가깝고 취미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대화가 편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도 좋네요. 그의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동네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그는 특별히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잘 지켰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모난 데 없는 성격이었죠. 2년쯤 사귀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결혼? 그래,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결혼은 제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결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작은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치렀고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생활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각자 출퇴근하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피곤할 때 유독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예민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알았어. 푹 쉬어.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날에 짜증 부려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그 짜증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될 징조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아기?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 우리 아기 생기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왜?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기를 보면 저 아기 정말 귀엽다. 라고 하고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면 유심히 보면서 우리 아기도 저렇게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제발. 나는 정말 출산하고 싶지 않아. 커리어도 있고 사실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육아도 절반씩 할 거야, 약속할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성격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피곤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육아는 24시간 전쟁이라던데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기 낳아야지. 나중에 후회해. 늦으면 더 힘들어.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약속과 달리 그다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장 좀 봐줄래? 아, 나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돼? 청소 좀 같이 해.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그때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출산하면 달라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진통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있었지만 그 손길조차 힘이 되지 않았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는 더 심하게 울었죠.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지만 양이 부족해서 분유를 섞어 먹였고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지금 준다. 젖병 소독과 빨래, 기저귀 교체와 수유,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과는 교대로 돌보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편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지만 새벽 3시에 남편을 깨우면 아, 조금만 더 자게 해줘. 약속했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어나는 남편.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다시 소파에 누워 자는 모습. 결국 아기는 제가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 아, 진짜 피곤하다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당신은 육아휴직이잖아. 나는 회사 가야 한다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육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산후우울증인지 그냥 우울증인지도 모를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옷은 아기 토사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아 2달째, 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며 밥도 거르기 일쑤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내일부터 갈게. 다음 날부터 엄마는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까지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엄마가 오시는 날부터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낮 시간 동안 잠도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매일 9시간씩 손주를 봐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1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손주인데. 아니야, 엄마. 이건 당연한 거야. 남들도 씻었으면 200만 원씩 내잖아. 100만 원도 적은 거야.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와서 애 봐주시잖아.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그래, 좋네. 시터비보다 훨씬 싸다. 처음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야, 돈을 꼭 드려야 해. 당연히 드려야지.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그래도 장모님은 할머니잖아. 남들은 부모가 공짜로 손주 봐준다던데?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들도 친정엄마가 애 봐주면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돈까지 주진 않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매달 100만 원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리원 비용 500만 원도 친정에서 내주셨고 출산 준비물도 대부분 엄마가 사주셨어요. 게다가 지금 매일 와서 손주를 돌봐주시는데 100만 원도 아깝다고요? 조리원비도 우리 엄마가 내셨잖아. 출산 준비물도. 그리고 지금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100만 원이 과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 알아서라고? 그럼 오빠가 한 게 뭔데? 나는 돈 벌잖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언니. 문 좀 열어줘. 신우이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신우이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 오빠가 오늘 우리 서연이 좀 봐준다고 했어.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왔어? 서연아, 이리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텐 말도 안 했잖아. 아, 깜빡했네. 동생이 오늘 급한 일 있다길래 서연이 봐주기로 했어. 그건 그렇다 쳐도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뭐 어때? 어차피 장모님이 우리 애 봐주시잖아. 서연이 하나 더 보는 거 별거 아니지.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장모님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아기 하나 더 보는 게 뭐 어렵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100만 원씩 드리잖아. 그 정도면 아이 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우리 엄마는 무료 시터가 아니야. 우리 돈 들이잖아. 100만 원 드린다고 해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가 문제야? 그냥 애 하나 더 보는 건데. 그때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서연이도 같이 볼게. 엄마, 아니 이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배웅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시? 내가 언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카 데려와서 봐달라고 하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엔 미리 말할게. 그만 좀 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그냥 공짜 시터로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본심은 대체 뭘까? 그 답은 곧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신우이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매번 미리 말은 했지만 그건 통보에 가까웠어요. 오늘 서연이 또 온대. 그럼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엄마는 바쁘시대. 어차피 집에 장모님 계시잖아. 어차피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매주 2~3번씩 조카까지 함께 돌봐주셨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매번 고생시켜서. 괜찮아. 서연이도 착하던데 뭐.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더 당당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다녀와서 취한 채로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장모님이 공짜로 애 봐주신다고. 공짜? 뭐 100만 원 드리긴 하지만 시터비보다 훨씬 싸잖아. 거의 공짜지. 당신 지금 술 취했어? 취하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장모님은 어차피 집에서 노시잖아. 애 봐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 노신다고?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대신 다음날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래, 알았어. 토요일 저녁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 또 서연이 좀 봐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때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 많다고 생각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많다고 생각하지? 그게 시터보다는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거지? 엄마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을 켜서 남편 앞에 화면을 들이미셨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엄마의 통장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잔고는 5억이 훌쩍 넘었고 그걸 본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당에 작은 빌딩 하나 있어. 매달 임대 수익으로 이것저것 떼고 2천만 원 정도 들어와.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100만 원 받고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0년 전에 애들 아빠 돌아가실 때 분당 아파트 팔고 대출 좀 받아서 건물로 바꿨었지. 수익이 꾸준하거든. 그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이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세상이 위험하니까. 엄마는 핸드폰을 치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애 봐주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사위가 나를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보모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아니긴 조카까지 떠넘기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상속세 증여. 화면에 떠 있는 검색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엄마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보, 장모님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드리고 싶은데요. 장모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갑자기 극진한 사위가 된 남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통장을 본 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기저귀 갈아줄게.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지,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미안했어. 그 말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저귀를 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어설프게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잘했지?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 전화 좀 드릴까? 저녁 같이 드시자고. 왜?
그냥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제 사과했잖아.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야지. 장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뭐야? 대게라도 주문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장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엄마 통장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당신 지금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나와서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네. 진심으로 장모님께 잘하고 싶은 거야. 믿어줘.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장모님 빌딩이 어디에 있대? 분당 어디쯤? 임대료가 얼마나 되길래 매달 2천씩 들어와? 빌딩 크기는 어느 정도야? 장모님 명의야?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면서 불편함이 커졌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재산 이야기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싶어서? 그게 왜 궁금한데? 나중에 우리도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 나중에 딸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미리 알아봐야지. 증여세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엄마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을 어떻게 받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직 환갑도 안 됐어. 건강하시고. 알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급하게 하면 세금 많이 내잖아.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쁜데. 왜?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합리적으로 들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가족 미래가 아니라 오빠 미래겠지. 뭐? 오빠는 지금 엄마 재산에만 관심 있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어머님이 장모님이 된 거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에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세요? 투자? 네, 빌딩 말고 다른 투자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빌딩만 관리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주식은요? 주식도 안 해. 그럼 현금은 어디에 두세요? 은행 적금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 나 그냥 장모님 재산 관리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지금 캐먹고 있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사위가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지. 하지만 엄마의 눈빛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서방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네, 엄마. 저도 느꼈어요. 조심해라. 돈 문제는 사람을 바꿔놓거든. 엄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우리 엄마 돈 때문에 태도 바꾼 거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냐? 그럼 왜 갑자기 엄마한테 잘해?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해? 아니, 그게 말 못하겠지. 솔직히 인정해. 오빠는 엄마 돈이 탐나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탐나. 2천씩 매달 들어오는데 안 탐날 사람이 어딨어? 우리 월급 합쳐봐야 600도 안 되잖아. 근데 장모님은 매달 2천씩 벌고 있어.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니, 말해봐. 오빠 속마음이 뭔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인생이 편해지는 거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엔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알고 난 뒤로는 저는 그저 재산에 다가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겠어.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날 밤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너 진심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나는 못하겠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해. 왜? 나랑 살고 싶어서? 아니면 엄마 재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본심을 말하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알았어. 남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양육비만 정기적으로 보내줘. 알았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혼 확정이 되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혼 후에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이었어요. 엄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는 여전히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100만 원도 계속 드렸지만 엄마는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손주 보는 게 즐거워. 아니야, 엄마, 받아줘.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결국 저는 그 돈을 아기 적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우리 아들, 엄마랑 잘 살자.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회사 다닐 것 같아. 그래, 준비됐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려고 근처에 좋은 곳 알아봤어.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대견하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네.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 복직 후의 회사 생활은 예전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짜증내는 남편이 아니라 웃는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혼자서 다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어요. 너 전 남편 재혼했다며? 아, 진짜? 나이 좀 있는 여자랑 했다던데? 근데 그 여자 집이 부자래. 그렇구나. 역시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아? 아니, 전혀. 오히려 다행이야.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됐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남편은 100만 원이 아까워서 친정엄마를 함부로 대했고 그 결과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를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100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눈앞에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평생의 가족을 잃는 선택을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엄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